우리는 왜 그들을 이해하려 하는 걸까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연쇄살인. 과연 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뒤엉켜 있을까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그 미지의 영역을 들여다보고 싶은 근원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심연을 탐구하는 이 여정은 어쩌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감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연쇄살인범의 복잡한 심리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두운 도시의 야경 아래, 뉴스 헤드라인은 오늘도 충격적인 사건들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범죄가 바로 연쇄살인이죠. 하지만 우리가 연쇄살인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 사실과 다른 오해들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연쇄살인범이라 하면 마치 영화 속 천재적인 악당처럼 비범한 지능을 가졌을 것이라 여기거나 모든 연쇄살인범을 사이코패스라는 하나의 틀에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과연 이러한 통념들이 진실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범죄 심리학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사건을 분석해 오신 전문가의 시선을 빌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연쇄살인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살인과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여러 번 살인을 저지르면 모두 연쇄살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연쇄살인에는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쇄살인은 3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 간격과 다른 장소라는 점이죠. 한 번의 사건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는 대량 살인이나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난동살인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연쇄살인범은 범행과 범행 사이에 냉각기를 가지며 이 기간 동안 다음 범행을 계획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냉각기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연쇄살인범의 모습은 종종 실제와 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능으로 수사망을 따돌리고 치밀한 계획 아래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묘사되곤 하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연쇄살인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천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상당수는 낮은 사회적 지위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충동적이고 미숙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역시 연쇄살인범을 설명하는 데 자주 쓰이지만 이는 모든 연쇄살인범에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공감 능력의 결여, 충동성, 타인의 감정을 조작하는 특성 등을 보이는 특정 성격 장애를 의미하며 모든 연쇄살인범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연쇄살인범의 심리를 파헤치려 하는 걸까요? 그들의 잔혹한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곧 그들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들의 동기와 행동 패턴,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심리적 특성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범죄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이 이러한 괴물을 만들어내는지 성찰하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둡고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인 연쇄살인범의 심연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와 함께 그들이 왜 살인하는지, 그 동기의 스펙트럼은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괴물이 되는 과정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차근차근 밝혀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때로 불편하고 섬뜩할 수 있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없이는 어떠한 발전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갈 길의 시작점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연쇄살인 개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죠. 일반적인 살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단순히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모두 연쇄살인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연쇄살인을 정의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최소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각각의 살인사건 사이에 냉각기라고 부르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 냉각기는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주, 심지어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범인은 자신의 행동을 계획하고 다음 범행을 준비하며 다시금 살인의 충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내면의 욕구를 숙성시키고 마치 다음 사냥감을 물색하듯 범행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 번의 격렬한 분노로 여러 명을 살해하는 대량 살인이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연쇄살인범은 특정 패턴이나 자신만의 의식, 리추얼을 가지고 범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히 우발적인 폭력이 아니라 치밀하게 구성된 내면의 서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연쇄살인은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 범인의 깊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그리는 연쇄살인범의 모습은 종종 과장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흔히 그들을 비상한 지능을 가진 천재적인 범죄자나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 냉혈한 사이코패스로만 생각하기 쉽죠. 물론 일부는 교활하고 지능적일 수 있습니다만 모든 연쇄살인범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수는 평범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고 무질서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들의 범행 방식 또한 늘 정교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아요. 완벽한 범죄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흔적을 남기거나 어설픈 계획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용어 역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성격 장애를 지칭하는 의학적 개념이지 모든 연쇄살인범에게 붙일 수 있는 딱지가 아니거든요. 공감 능력의 결여, 충동성, 타인 조작 같은 특성이 연쇄살인범에게서 자주 발견되긴 하지만 이 특성만으로 그들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접근이죠. 마치 특정 증상 하나로 모든 질병을 진단하려 드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런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연쇄살인범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선으로 조명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회를 보호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이런 잔혹한 범죄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들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단순히 악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심연이 존재하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연쇄살인범의 동기를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히 거론되는 동기 중 하나는 바로 권력욕이죠. 희생자의 생명을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는 행위에서 극도의 통제감과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신이 된 듯 타인의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며 무력감이나 과거의 억압을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성적 쾌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단순히 육체적 만족을 넘어 고통받는 희생자를 통해 얻는 도착적인 만족감, 즉 가학적인 성적 충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를 무력화하고 특정 의식이나 행위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왜곡된 성적 흥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통과 공포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만족을 얻으려는 비틀린 욕망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노 표출 또한 강력한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에 대한 분노라기보다는 사회나 과거 자신을 억압했던 대상에 대한 거대한 복수심이 불특정 다수의 희생자에게 전이되는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듯 내면에 쌓인 울분과 좌절감을 살인을 통해 해소하려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세상에 대한 복수를 아무런 죄 없는 약자들에게 행하는 잔인한 방식인 겁니다. 드물지만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유산 또는 특정 물품을 탈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유형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형은 순수한 연쇄살인보다는 강도나 사기살인의 성격이 강하며 앞서 말씀드린 심리적 동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동기가 단독이 아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색깔의 물감이 섞여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듯 연쇄살인범의 내면은 하나의 동기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심리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동기가 과연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는지, 즉 괴물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더 깊이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살인의 동기들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움트게 되는 걸까요? 한 인간이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즉 괴물로 불리는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심리적 특성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어린 시절의 환경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연쇄살인범들의 성장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어두운 그림자들을 지목합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극심한 학대는 물론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방치되었던 경험들, 그리고 또래 집단이나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던 시간들이 바로 그것이죠. 마치 싹이 트는 과정에서 햇빛과 물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비뚤어지게 자라듯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결핍된 환경은 한 개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폭력과 냉대 속에서 자라난 아이의 마음속엔 어떤 씨앗이 뿌리내릴까요? 사랑과 관심 대신 끊임없는 비난과 무시를 경험했다면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맺는 법을 배우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극도의 불신과 함께 자신 또한 무가치하다는 왜곡된 자아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 능력의 심각한 결여로 이어지곤 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결핍과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특정한 심리적 특성들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공감 능력 결여는 연쇄살인범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그들의 고통을 통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멈춰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거나 심지어 쾌락의 원천으로 삼는 잔혹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같은 진단명으로 설명될 수 있는 심리적 특성들도 자주 관찰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특별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 깊숙이에는 극심한 열등감과 취약한 자존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쉽게 분노하며 공격적으로 변모하곤 합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공을 감싸듯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모습이죠.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경우 사회의 규범과 도덕을 무시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 같은 감정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누구에게든 해를 끼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일관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명확히 배울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경계를 배우고 우리라는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장 환경이나 심리적 특성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 개인을 극도로 위험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취약한 심리 구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이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은 한 인간의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 본성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 드러나는 순간은 우리에게 섬뜩함을 안겨주면서도 동시에 인간 심리의 복잡성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연쇄살인범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그들의 악행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범죄를 이해하고 그 끔찍한 연쇄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연쇄살인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잔혹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수사기법은 과거의 틀을 깨고 끊임없이 진화해왔죠. 예전에는 오직 범죄 현장의 물리적인 증거에만 의존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범인의 심리를 꿰뚫어 보려는 심리 수사기법, 바로 프로파일링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 현장의 조각난 퍼즐을 맞추는 것을 넘어 범행의 수단과 방식, 피해자 선택의 특징, 그리고 범인이 남긴 모든 흔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범인상을 그려내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범인이 어떤 사람일지, 왜 이런 행동을 저질렀을지, 나아가 다음 범행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를 예측하려는 시도인 거죠. 마치 미지의 그림자를 쫓는 탐정처럼 흩어진 단서들 속에서 범인의 내면 세계를 재구성하는 고도의 심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소한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연 심리학적 분석이 실제 범죄 수사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았죠. 그러나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프로파일러들의 날카로운 통찰력 덕분에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고 해결되면서 그 중요성은 점차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범죄 현장의 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분석하며 범인의 심리적 특징과 행동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수사관들이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이처럼 범죄 심리학의 발전은 수사관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누가 범인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왜 그가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능해진 것이죠. 이는 잠재적인 범죄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연쇄살인범들이 어떤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혹은 어떤 심리적 결핍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유사범죄를 막기 위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파일링이 모든 연쇄살인 사건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인의 심리가 너무나 복잡하고 특이하여 기존의 틀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결국 프로파일링은 수사관들의 오랜 경험과 예리한 직관, 그리고 법의학, 과학수사 등 다른 과학적 수사 기법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범인의 그림자를 쫓는 이 지난하고 치열한 과정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연쇄살인범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들의 잔혹한 동기와 비극적인 성장 과정, 그리고 그들을 쫓는 수사기법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탐구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그들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잔혹한 심연을 들여다본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근원적인 질문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 앞에서 괴물은 정말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일까요? 라는 물음은 우리에게 깊은 사색과 복잡한 감정의 여운을 남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애쓰는 과정은 분명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섬뜩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이 단순히 범죄자를 단죄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관심과 외면 대신 이성적인 이해와 끊임없는 성찰만이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어쩌면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 본성의 복잡다단함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용감하고 의미 있는 지적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연쇄살인범의 심리를 파헤치는 일은 단순한 공포의 해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